2019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어제 검찰이 조국 전 법무장관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모두 12개 혐의를 적용을 해서 기소를 했는데요. 뭐 예고가 됐던 일이기 때문에 놀랍지는 않았는데 새로운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혐의점도 이 공소장에 기재를 했고요. 오히려 이것이 더 눈길을 끌고 있고 논란이 되고 있기도 한데요. 자,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기소 내용 지금부터 한번 정밀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분을 스튜디오로 모셨는데요.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혁진 변호사 모셨고요. 어서 오십시오, 변호사님. 그리고 신장식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신장식입니다. 두 분 이른 새해 첫날입니다. 이렇게 나오셔서 감사드리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네. 자, 바로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이거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새로운 내용이 나왔다고 했던 것 중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조지 워싱턴 대 업무방해 혐의가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아들이 온라인 시험을 보는데 조국 전 장관 부부가 사실상 거의 대리 시험 보듯이 해서 해주었다. 그래서 조지 워싱턴 대 업무를 방해를 했다는 혐의를 적용을 했는데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 겁니까, 정혁진 변호사님? 일단은 저는 이 기사를 보고 네. 장발장이 생각이 났어요. 장발장? 네네. 네, 어떤 점에서요? 예를 들어서 1,000원짜리 빵을 훔쳐도 예. 그게 이제 법적으로는 절도죄가 되거든요. 뭐 예. 근데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도 대개 검사들이 뭐 기소유예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 이전에 경찰에서 훈방 조치를 한다거나 네. 그렇게 끝나는 건데 예. 이거는 이제 두 가지가 그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첫 번째는 행위 자체가 그렇게 형사 처벌을 갖다 할 정도로 그렇게 엄중한 그런 행위였느냐. 그렇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여기에 피해자가 나오는데 그 피해자가 누구냐면 조지 워싱턴 대학교일 거예요. 네. 근데 조지 워싱턴 대학에다가 이런 것들을 문의하고 뭐 조사해가지고 이런 결론을 냈을까? 그건 아닐 것 같고 예. 그냥 뭐 카톡이나 이런 거 저런 거 보다가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네. 한마디로 말하면 좀 망신주기인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적절하지 않았다. 이게 이제 기소까지 해야 되는 내용이냐? 네네.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왜냐하면 검찰이 가지고 있는 그런 굉장히 큰 칼이거든요. 그렇죠. 이거를 이런 데다가 뭐 팔이 잡는 데다가 휘두르면 오히려 더 실수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소 잡는 칼을 팔이 잡는 데 휘둘렀다. 네네. 이거는 뭐 닭도 아니고 제가 봤을 때 한 8위 정도. 네. 네. 신장식 변호사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뭐 두 차례 그 공소장 보면은 2016년 11월하고 2016년 12월 온라인 시험 부정행위를 했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검찰 굉장히 인터내셔널하다. 조지 워싱턴 대 업무방해까지 네. 한국 검찰이 이렇게 수사를 하고 이게 수사 내용도 보면 아까 정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다른 증거가 있는 게 아니라 뭐 카톡하고 뭐 메시지, 아이메시지 이런 메시지 그 아마 컴퓨터에서 압수수색했던 컴퓨터에서 나온 게 아닌가 싶은데 네. 이런 메시지 주고받은 내용을 가지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 시험의 성격이 어떤 성격의 시험이냐라고 했을 때 지금 변호인 측이나 이쪽에서 얘기하시는 거는 이게 오픈북 시험이다. 어차피 그 자료를 구글링을 한다든지 자료를 보고 이 답을 적어내는 것에 아무 하자가 없는 시험이다. 근데 네. 이제 하나는 남죠. 그러면 다른 사람의 도움까지 받아도 되는 성격의 시험이냐라고 하는 점은 뭐 따져봐야 되겠지만 이걸 이렇게 새해 첫날 아침 방송에서부터 따져보고 재판장에서 따져봐야 될 성격의 사안인지는 정말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리적으로는 뭐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 큰 아들의 시험까지 이렇게 도와줘야 되는 거냐라고 하는 이야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것을 지금 정익진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을 앞세워 가지고 형사처벌까지 해야 되는 사안이냐. 사실은 그러니까 논점은 여기에 있는 것 같고요. 검찰의 이런 기소에 따르면 대한민국에서 그 범법자가 될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수두룩 뻑뻑하지 않을까. 이런 논리에 따르면 예를 들어서 그 시험 보다가 컨닝한 학생도 다 업무방해에 해당이 되는 거죠. 법적으로는 그렇고요. 네. 사실 뭐 저도 자유롭지는 않다. 그다음에 그 엄마 아빠가 그 애 그 숙제 도와주는 것도 다 걸리는 거죠. 네, 방학 숙제 도와주고 하면 다 걸립니다. 다 업무방해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을 지금 범법자 공화국으로 만들겠다는 얘기로밖에는 해석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건 좀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일단 물론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네. 일단은 검찰이 할 일은 아니었고 네. 더군다나 특수부가 할 일은 아니죠. 네. 근데 검찰이 그걸 모를 리가 없을 텐데 이거를 끼워 넣었다라고 해서 이른바 양으로 승부한다 이렇게 그 생각을 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 망신주기. 망신주기다. 예, 망신주기죠.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 건이 있었는데 뭐 우리 이제 서울 공익인권법센터 이것만 지금 생각으로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현재 이제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을 맡고 있는 최광욱 변호사의 그 변호사 사무실 법무법인 청맥 네네.
이걸 통해서 두 번의 허위 발급이 있었다. 한 번은 최강욱 변호사가, 한 번은 조국 전 장관 본인이 직접 위조를 했다. 이 기소 내용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신장식 변호사님? 예, 우선 그 2017년 10월에서 11월 경에 당시는 이제 최강욱 변호사가 청맥에 법무법인에 그 재직하고 있을 때라서 네. 그 이거는 이제 뭐 위조라든지 이렇게 해당하지는 않고요. 정당한 발급권자에 의해서 발급이 된 거라서 사실과 관계없이 이건 죄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예, 발급 예를 들어서 거기서 그러니까 뭐냐면 그 아들이 일체 그러니까 인턴 활동 이런 게 없었는데 발급을 했다 이런 취지 아닌가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당한 발급권자가 발급을 한 거기 때문에 이게 그 도덕적 비난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죄가 될 수 있느냐는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사문서 위조는 아니다. 위조는 아니다라는 거죠. 위조는 이제 발급권자 아닌 사람이 발급을 해야 되는데 발급권을 갖고 있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후에 이제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을 하고 있는 때는 결국 이건 위조를 했다. 이 그 발급권자가 아닌 최강욱 비서관이 아니라 자신이 그 공모해서 뭐 그 조국 교수가 누군가 공모해서 발급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이게 실제로 어떤 증거를 가지고 또 그 기소를 했는지는 이것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이게 어떤 방식으로 위조를 했는지 굳이 또 여기서 최강욱 비서를 굳이 이 사건에 이제 연루시키는 목적은 또 뭔지 이것도 좀 더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장익준 변호사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 예컨대 저희 사무실에 인턴이 왔는데 그 친구가 일을 하나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제가 했다라고 발급을 하면 저는 그런 권한이 있는 사람이니까 위조가 되지가 않거든요. 그럼 위조가 아닙니까? 그래도? 그거는 위조가 아니니까 그건 신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고 그런데 그 이후에는 위조가 있었다라고 그 검찰은 판단을 하는 것 같고요. 두 번째. 네네. 그래서 이렇게 그 위조된 그 나중에 위조된 그 인턴 그 증명서를 통해 가지고 연대 고대 대학원 충북대 법전원에 그 어플라이 할 때 썼으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 영업방해 사문서 위조 그다음 위조 사문서 행사 이렇게 된다. 이 이야기인데 저는 여기서 핵심은 최강욱 비서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검찰이 굳이 이걸 갖다가 한 거는 왜냐하면 결국 뭐 이것도 뭐 사실은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 지인이 뭐 좀 해달라고 그러면 저도 뭐 해줬던 기억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고 끝이 좀 약간 뭉개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저는 이 행간을 어떻게 읽었냐면 조국 전 장관이 이걸 갖다가 부탁을 했을 때 그때 이제 최강욱 그 변호사가 해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민정수석일 때 최강욱 변호사를 그 공직기관 비서관이면 상당히 고위직 아니겠습니까? 1급이니까 거기에 이제 발탁을 갖다가 해줬다. 이런 것이 깔려 있는 것으로 이제 검찰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또한 그 망신주기 비슷한 것으로 지금 그래서 이제 어제 그 이 기소 내용이 공개되면서부터 언론이 보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잖아요. 최강욱 비서관이 그 조국 전 수석이 장관으로 지명이 된 후에 인사검증을 담당을 했다. 이 점을 이제 계속 부각을 시키고 있는데 결국은 둘이 짝짝꿍이었는데 인사검증이 제대로 됐을 리가 있겠느냐. 그래서 짝짝꿍 이거를 계속 지금 그 부각하고 있는 거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그 언론 플레이 하지 마라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 이야기가 뭐 다른 부분들도 있지만 최강욱 비서관과의 관계 이런 부분들 인사검증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뭔가 모종의 거래가 있었거나 또는 둘이 그 짝짝꿍이 돼서 제대로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추측을 국민들로 하여금 상상의 나래를 펼치게 하는 방식으로 지금 공소장이 구성되거나 또 언론에 그런 이야기들을 그 검찰 측에서 내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가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을 했던 측면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공소장에는 그러니까 보통 문학 작품에서 얘기는 플롯은 별로 없는 거 아닌가요? 원래 없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공소장 원래 드라이하게 쓰는 게 맞는 건데요. 그다음 신문 기사 쓰는 거랑 비슷해요. 육하 원칙에 따라 가지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그런데 일부 공소장 같은 것들을 보면 뭐 이것저것 좀 풍성하게 집어넣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이번 공소장이 50페이지가 넘는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입수를 못 해가지고 보진 못했는데 검찰에서 이제 보도 자료를 갖다가 낸 것만 보면은 그거는 그냥 드라이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공소장이 50페이지가 본문이고 그다음에 범죄 일람표로 해서
6페이지가 더 있어요. 예. 갖고 계세요, 신 변호사님은? 예. 받았는데요. 네. 근데 이 공소장 굉장히 풍성합니다. 굉장히 각종 정황, 메시지를 주고받은 정황 이런 것들 굉장히 알겠습니다. 풍성하게 담겨 있습니다. 세 번째로 넘어가죠. 뇌물죄 혐의를 적용을 했는데 이제 사실은 그 전에 이제 저희도 여러 번 분석을 했는데 이때 나왔던 게 뇌물죄 혐의가 적용이 되느냐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 장학금이 아니라 네네. WFM 주식을 싸게 산 이것이 결국은 그래서 차익이 발생한 것이 뇌물로 그러니까 볼 거냐 말 거냐 저는 이게 초점인 것으로 알고 있었고 이 방송에 나와서 분석했던 변호사님들도 그쪽에만 맞춰서 했는데 갑자기 장학금을 뇌물로 받단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은 그 정경심 교수의 혐의가 네. 크게 세 가지 아니었겠습니까? 입시 비리, 증거 조작, 사모펀드. 네. 그런데 그 중에서 입시 비리와 증거 조작은 같이 요번에 이제 조국 전 장관이 기소가 됐는데 네. 빠진 게 제가 봤을 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모펀드와 관련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빠졌고 네. 물론 이제 사모펀드 관련해 가지고 그냥 다 빼긴 좀 그랬던 것 같아서 제가 보니까 공직자윤리법을 건 것 같고 네. 두 번째 저는 좀 그 세밀하게 봤던 게 웅동학원 관련해서는 사기죄나 뭐 소송 사기나 이런 걸로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는데 웅동학원도 빠졌어요. 없잖아요. 없어요. 예.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빠지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뇌물죄라고 해가지고 저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이제 WFM 그 주식이 예. 시세 차익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으니까 현실화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뇌물죄라고 했을 때 그 부분을 생각을 했는데 막상 보니까 이제 장학금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 장학금도 조금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게 제가 이제 그 보도 자료를 갖다 좀 꼼꼼히 봤더니 장학금을 조국 전 장관의 딸이 쭉 받았는데 네. 시점을 좀 달리했어요. 처음부터 받았을 때부터를 이게 문제 삼은 게 아니고 민정수석이 된 이후부터.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법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상당히 있다라고 보여지는 게 일단은 제가 조국 전 장관의 변호인이라고 한다면 그 민정수석이 됐기 때문에 그 딸한테 장학금을 지급한 거다라고 그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게 그 이전부터 됐으니까 바로 그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김영란법이라고 하는 부정청탁금지법은 대가성 상관없이 일정한 직위에 있으면 직무 관련성만으로도 형사처벌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지금 변호사님 그 말씀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네. 한 행위에 대해서 두 개의 법률을 적용을 해서 기소할 수 있어요? 원래는 이게 그 경합되는 그런 범죄에 있어서는 예. 중한 죄로만 저도 그렇게 알고 기소를 있어서 갖다 하는데 근데 요건에 대해서 뇌물죄하고 김명란법 두 개를 걸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신 변호사님 공소장 어떻게 입수하셨는데 네. 저는 그거를 보지를 못해가지고 네. 그래 저도 사실은 그게 조금 의문인데 좀- 신 변호사님 혹시 보셨으면 네.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열심히 좀 보고 계시니까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뭐 이제 하나의 이 예비적으로 뭐 예비적으로라고 적혀 있지는 않지만 사실은 공직자윤리법 위반 내지는 그 뇌물이 안 될 경우 특히 이제 뇌물죄가 인정이 안 될 경우 부정청탁금지법으로라도 걸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뭐 하나의 행위로 두 개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저희들이 뭐 상상적 경합이라고 이야기도 하는데요. 그 전에도 정경심 씨 공소장에도 상상적 경합으로 해서 보따리를 굉장히 여러 제목으로 키워놓은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 개 좀 다 비슷한 걸어놓고 거예요. 하나만 걸리면 된다. 예, 투망식 수사. 아니 근데 그 법률적으로 거죠. 그게 허용이 돼요? 뭐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를 범했다면 상상적 경합이라고 해서 예. 적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아. 대체로 그렇게 하지 않죠. 사실 큰 행위를 먼저 그 기소를 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저도 주어들은 걸로는 그렇게 될 경우에는 가장 그 형이 높게 나올 수 있는 제목으로 해서 이제 기소를 한다. 저는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근데 일단 변호사나 검사도 마찬가지인데요. 형사에 있어서는 일단 던지면 법원에서 판단을 갖다가 해주는 거기 때문에 공을 넘기는 겁니까? 예, 예. 법원으로? 그리고 이게 보면 이게 6차례 받았는데 3차례는 민정수석 전, 그다음에 3차례는 민정수석 이후에 장학금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놨냐면 공소장 보니까 네. 민정수석 되기 전에 네. 뭐 그 박근혜 정권 시절에 서울대 교수였던 조국 교수가 나중에 민정수석 내지는 법무부 장관이 될 거를 미리 우리 노한중 교수님은 노스트라다무스처럼 다 알고 그때부터 장기 투자를 한 거냐라는 비판을 받을 것을 의식해서 그랬는지 네. 이미 조국 교수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를 해놓냐면 처음 그 받았을 때 장학금 받았을 때 사회적 지명도와 영향력이 있는 조국 교수의 딸이라는 사실을 노한중 교수가 잘 알고 이렇게 공소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 전 민정수석이나 전 장관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조국 교수는 서울대 교수라는 것만으로도 사회적 지명도와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뇌물을 그때부터 줄 동기가 있었다라는 취지로 공소장에 기소를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도 이제 치열한 법리 다툼이 이제 법정에서 벌어질 거다 이렇게 이제 전망을 하셨으니까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아무튼 처음에 이 의혹이 제기됐을 때 이제 그 이구동성으로 했던 얘기가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사모펀드 관련이다. 네네. 다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이거는 그렇죠. 결과적으로 뚜껑이 열린 상태에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실은 그 정경심 교수나 조국 교수에 관련된 이제 사모펀드 관련된 건 뭐 조국 교수 건 아예 다 빠져버렸고요. 네. 그다음에 정경심 교수 공소장에 들어가 있는 사모펀드 관련된 재판이 실은 조범동 씨 오촌 조카 조범동 재판이 1차 공판 기일이 진행이 됐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서 사실은 검찰의 기본 전제가 밑둥에서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검찰 측 증인으로 네. 최 모 씨라고 해서 코링크 피해 공시 담당하는 직원이 나왔어요. 아, 예. 재판정에? 예, 재판정에 예. 증인으로 나왔어요. 예, 검찰이 불러서 나왔어요. 검찰 측 증인. 근데 이 사모펀드 관련된 거는 기본 전제가 조범동 씨가 코링크피를 실질적으로 설립 운용했다. 예. 조범동이 코링크피의 주인이다라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서 정경심 씨가 공모했고 그래서 미공개 정보 이용의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 수익 은리까지 이렇게 논리가 전개되는데 근데 그 최모 씨가 자기는 단 한 번도 조범동 씨에게 결제를 받거나 보고한 적이 없다. 내가 보고하고 결제받은 사람은 이모 씨, 김모 씨 다른 사람이었다. 네. 그다음에 코링크피가 WFM을 실질적으로 취득했다라는 걸로 해서 연계고리가 만들어진 건데 본인은 공시를 담당하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실제 검찰 수사를 받다 보니까 실질 취득자가 다른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다. 코링크피가 WFM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지도 않았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사모펀드 재판의 전제가 어쨌든 그 최모 씨의 진술에 따르면 전혀 들어맞지 않는. 그래서 굉장히 검찰이 당황해서 유도신문 하듯이 캐물었다가 그 변호사의 굉장히 변호인들의 강한 비판을 받죠. 왜 주신문 하면서 유도신문 하냐. 예. 이래서 이거 사모펀드 건도 어렵겠다. 지금 어쨌든 첫 공판기일에서 나왔던 핵심 증인의 그 진술을 보면 이후에 도대체 검찰은 어떻게 자신들의 이 공소 제기한 내용을 입증해 가려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예, 정익진 변호사님께도 한번 좀 그 말씀 좀 듣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무슨 뭐 WFM 그 시세 차익이라든지 뭐 700회가 넘는 어떤 차명 투자와 관련해서 이제 그 정경수 교수 할 때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의 인지 여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별로 없잖아요. 이거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일단은 정경심 교수 관련해서 사모펀드 관련해 가지고는 자본시장법 위반이 사실은 혐의가 굉장히 커요. 네. 죄질도 안 좋고. 근데 그게 뭐냐면은 이제 허위 신고를 갖다가 했다. 네. 자본시장법에 따른 신고를 재산 허위로 허위 했다. 신고. 예. 그다음 두 번째는 더 사실 죄질이 안 좋은 게 미공개 정보를 이용을 했다. 이게 그 기소 내용이었거든요. 조국 장관 기소 내용이 그게 아니요, 정경심 정경심 교수죠. 예. 예.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저는 이 부분이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범죄 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도 들어 있었어요. 정경심 교수가 해가지고 이건 뭐냐면 WFM 주식을 차명으로 보용을 갖다가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다 빠지고 결국은 이제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갔다 이렇게 되거든요. 재산 허위 신고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제가 곰곰이 생각을 갖다가 해보니까 공직자윤리법 위반이 되려면 이 부분 검찰이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는데. 주식이 사실은 차명으로 보유한 본인의 주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조국 전 장관이 알았다. 그렇죠. 요 두 가지. 그러니까 첫 번째는 주식이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의 주식이다. 소유권이. 그다음 두 번째 이렇게 내가 차명으로 주식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조국 전 장관이 알고 있었다. 이 두 가지 요건이 성립이 돼야 되는데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 좀 알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두 분께 각각 한 30초 정도밖에 이제 답변 시간을 못 드릴 것을 죄송한데 어제 청와대 총평이 대통령 인사권을 흔들어 놓은 결과로는 옹색하다. 태산명동의 서일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분은 자,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그러니까 들었다 놨다 했던 사안에 비해서 공소 내용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총평을 한 30초 짧게 정익진 변호사님. 일단은 저는 일반인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청와대가 할 말은 아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그럼 변호사로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변호사로서는 일단은 유죄는 나올 거예요. 아, 그래도 제가 봤을 때 뭐 예컨대 김영란법 위반이라든지 그런 거 일부 유죄는 나오고 일부 무죄 나오고 일부 유죄는 나올 거예요. 네.
그런데 어쨌든 조국 전 장관은 민정수석이라고 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고 법무부 네. 장관까지 했던 분인데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정경심 교수는 구속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청와대가 할 말이었나 그런 생각이 알겠습니다. 신비로 선생님. 저는 그 태선명동 서일필이란 말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도 정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쭉 살펴보면 공소장 살펴봐도 뭐 입시 비리는 도덕적으로 규탄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게 범죄로서 처벌받을 수위에 이르는가 의심스럽고요.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는 김영란법 위반하고 공직자윤리법 재산신고와 예. 관련된 이 정도가 분명하지 나머지는 법정에서 정말 치열하게 다퉈질 것 같거든요. 네. 100명의 특수부가 투입된 사건으로서 이 정도 결과라면 아 대한민국 검찰이 이렇게 실력이 없나 아니면 너무 과장했나라는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도 이 논란은 이제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으니까요. 저희가 다시 한번 그 다뤄볼 기회를 갖도록 하고 오늘 두 분 변호사님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장식 변호사, 정혁직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